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 온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을 추방을 했었죠. 목감기에 걸려가지고 진짜 한마디 하면은 기침 한 번씩이 나오는 컨디션이었어요. 도저히 이거는 방송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좀 캔슬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목감기가 유행이에요. 저도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니고 한 8, 90% 컨디션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목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는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고 나세이라고 해서 지난 방송 이후에 뭘 봤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최악의 악과 더 마블스라는 요 두 작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악의 악을 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겠죠. 12부작이고요. 범죄 액션 느와르 장르입니다. 시놉시스는 한국을 배경으로 마약거래 트라이앵글의 국제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경찰 박준모가 새로운 범죄 조직을 잠입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범죄 액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극중 이름이 아닌 배우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창욱 배우랑 임세미 배우 요 두 인물이 경찰 부부입니다. 와이프는 나름 경찰 조직 안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지창욱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어요. 그 와중에 국내 마약 조직이 이제 막 성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잡아야 된다라는 경찰의 미션이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마약 조직 안으로 언더커버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지창욱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 지금 거기 언더커버로 가서 훌륭하게 임무 수행을 하면은 승승장구 시켜줄게. 우리 둘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창욱이 이 마약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마약 조직의 보스가 요 위하준 배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은 흔해 빠진 무슨 우리 무간도에서도 봤었고 신세계도 봤었던 언더커버물의 시나리오를 충직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설정을 더합니다. 조직 보스인 위하준의 어린 시절 첫사랑이 이 지창욱의 와이프인 임세미인 거예요. 그죠? 요 설정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임세미랑 지창욱이랑 혼인 관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얘가 경찰 언더커버라는 사실이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이 둘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로 진행이 됩니다. 극 중에서 좀 상황들이 많이 꼬이는데 어쨌든 이혼녀로 묘사가 되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 누나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내가 들이대도 되나? 라고 하면서 이제 들이대게 됩니다. 중국에서 마약을 제조를 하는데 그 중국 마약 제조 조직의 딸이 요 비비예요. 배우 활동명은 김형선데 알아듣기 쉽게 그냥 비비라고 하겠습니다. 마약 제조 조직 보스의 딸인데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요 지창욱이 미션을 받아가지고 이 비비를 뭔가 에스코트를 좀 해줘라 라고 해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와중에 이 둘이 또 눈이 맞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각관계가 펼쳐집니다. 심지어는 이 네 명이서 막 더블 데이트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이렇게 사각관계가 꼬인 요 상황에서 정체가 막 들통날 만한 그 상황으로 서스펜스를 좀 주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되게 막 난잡하잖아요. 난잡하고 약간 막장 스멜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신기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개가 시원시원합니다. 질질 끄는 전개 없이 매 회차마다 전개들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배우들의 매력을
좀 끌고 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중요 스토리 라인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연 배우들 위주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 주연 배우 모두 다 연기도 잘하고 이제 작품 안에서 충분히 본인 역할을 해줬지만, 이분들보다 조연들이 진짜 빛을 발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그 조연은 임성재 배우. 이분이 이 위하준 배우의 오른팔 역할로 나오는데 연기를 정말 잘합니다. 이분이 이미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보여줬죠. 일단 저기 공조2에서 북한 공작으로 나왔고, 공작원으로 나왔고, 즉 헌트에서도 공작원으로 나왔었고, 무빙에서도 나왔고, DP2에도 나오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그 식당 사장님, 요 식당 사장 요걸로도 나왔고,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의 모습이 제일 좋았습니다. 길바오님은 자산오보에서의 모습이 좋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자산오보에서도 굉장히 연기를 잘 해줬죠. 신가님은 극을 끌어가는 힘은 좋았지만 난잡해서 아쉬운 드라마였습니다라고 해주시네요. 어쨌든 이분이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이분만 나오면은 분위기가 싹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분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은 눈치가 되게 빨라요. 되게 신중하고 뭐든지 의심하고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로 인해서 주인공인 지창욱 배우의 정체가 막 들통날락말락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들이 닥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서스펜스들이 꽤 볼만했어요. 그리고 요 차래영 배우라는 2인자와 3인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역할인데, 저는 이 작품에서 처음 뵙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그 스타일의 2, 3인자를 왔다 갔다 하는 조직 내에서 뭐 그런 인물인데, 이분도 연기를 상당히 잘 해주셔가지고 이분 보는 맛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재광 배우도 화란에서 제가 이 정재광 배우가 정말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최악의 악에서도 화란에서의 비슷한 역할로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게 나와주더라고요. 칼잡이로 나오는 그 킬러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을 찾고 싶은데 여기에 따로 소개가 안 돼 있네요. 그분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여기에 소개가 안 돼 있지만 그 칼잡이로 나오는 그분의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우들의 힘으로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이 캐릭터 무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얼마든지 좀 몰입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 되게 촘촘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난잡해가지고 좀 집중을 오히려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난잡함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끌고 나가주는 시원시원한 전개에도 만족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면 때깔이랑 그 액션 연출 때깔도 상당히 괜찮아요. 특히 화면 같은 경우는 조명들을 많이 쓰는 느낌이 드는데 붉은색 조명이나 푸른색 조명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네온 사인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출하면서 옛날에 그 홍콩 느와르물 같은 것들을 좀 흉내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보이고, 그리고 액션 연출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과감해요. 그러니까 뭐 칼로 찌른다거나 어디 뭐 벤다거나 아니면은 혈흔이 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정제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잔인하다고 느껴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최악의 악에서 이제 묘사하는 어떤 폭력성 이라든지 잔인함의 수위가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신규로 런칭된 비질란테라는 시리즈물에 나오는 폭력성과 잔인함의 수위랑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 비질란테에 나오는 폭력 묘사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불쾌한데, 이 최악의 악에서 그리고 있는 폭력 묘사는 좀 세다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큰 거부감 없이 계속 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갈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 비질란테라는 이 드라마에서 다루는 소재는 저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뭐 묻지마 폭행을 당한다던가, 범죄에 대한 그 보복을 일반 시민들이 당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폭력의 타겟이 일반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는 내내 내가 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질란테에서 묘사하는 폭력 수위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한 그 불쾌감도 굉장히 높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최악의 악에서 묘사하고 있는 폭력 수위도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악의 악에서는 이 피해자들과 이 폭력의 대상이 조직 범죄자들이에요. 조직 폭력배들. 지들끼리 막 찌르고 쑤시고 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내 일은 아니야. 내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남의 집 불구경하는 그런 기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폭력의 수위가 아닌가. 폭력의 타겟을 일반 시민으로 잡은 비질란테보다는 이 최악의 악이 폭력 수위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거부감 없이 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점들 때문에 뭐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2화까지 한 회가 끝나면은 다음 회가 궁금해지게 하는 힘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OTT 서비스 오리지널 시리즈물들의 역할이 어쨌든 시청자들을 최대한 우리 서비스에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미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한 회차가 끝났을 때 다음 회차에도 손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요 최악의 악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촘촘한 시나리오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본 것 같은 소재들이 좀 짬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불호 요소가 있는 분들, 속되게 말하면 우라카이라고 하죠. 우라카이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불호의 요소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고 있다면은 꼭 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지만 이걸 보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최악의 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더 마블스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CU 페이즈 5의 세 번째 영화이자 캡틴 마블의 후속작입니다. MCU 페이즈 5의 세 번째 작품?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아예 이 마블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언제 페이지 5에 왔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는지 그것조차도 그죠? 예, 신경이 안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작품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이 요번 더 마블스.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신가님도 마블은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알류님은 마블 대실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마블 영화의 부진과 이 더 마블스의 전작인 캡틴 마블 1편의 혹평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마블 영화들은 뭐 재촬영 이야기도 나오고 뭐 난리 부르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들 마블의 똥볼 때문에 이유가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블의 똥볼 때문에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거에 대한 그 절정이 지금 이 더 마블스라는 최신 작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더 마블스를 이렇게 내가 먼저 선발대로 보고 와서 대차게 까야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개봉 첫날 이제 감상을 하러 갔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제 마음가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마음가짐을 말씀드리면서 대충의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스포일러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쿠키 영상에 대한 언급이라던가 더 혹시라도 나중에 더 마블스를 보실 때 감상에 크리티컬한 그런 내용들은 언급을 하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제가 이 더 마블스라는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평을 이야기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예전에 마블은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스포일러 당하기 싫어가지고 막 개봉 첫날 오전 반차 쓰고 그거 보고 막 출근하고 여건 안 되시는 분들은 마블 영화 자기가 원하는 거 보기 전까지는 막 커뮤니티 끊고 인터넷 끊고 뉴스 기사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되게 호들갑 떨면서 그 마블 스포일러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까지 스포일러에 대한 민감한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약 스포일러, 그러니까 크리티컬하지 않은 약간의 스포일러는 그냥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줄거리는요. 어떠한 이유로 본인의 고향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캡틴 마블에게 복수심을 가진 빌런이 나옵니다. 빌런의 이름은 다르벤이라고 하고요. 요 빌런이
캡틴 마블에게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데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캡틴 마블과 여기 흑인 요 캐릭터 있죠? 요 흑인 캐릭터가 이제 모니카 램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계 캐릭터가 보이죠? 요게 미즈마블이라고 합니다. 요 세 캐릭터가 힘을 합쳐서 이 다르벤이라는 빌런을 막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줄거리와 이 더 마블스라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되는 작품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영화는 그 인피니티 사가 다 정주행하셨고, 이 더 마블스의 전작인 캡틴 마블을 보셨으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뭐 대부분 인피니티 사가까지는 다들 보셨겠죠? 거기까지는 뭐 많이들 좋아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더 마블스의 시간적인 배경이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인 그 시크릿 인베이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 마블스라는 작품 안에서 닉 퓨리랑 스크롤 종족, 그 피콜로처럼 생긴 애들 있죠. 닉 퓨리랑 이 스크롤 종족들이 이 세계관 안에서 왜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시크릿 인베이전이라는 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보셔야 됩니다. 모니카 램보라는 흑인 캐릭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려면 완다비전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즈마블이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물인 미즈마블을 보셔야 됩니다. 자, 벌써 지금 시리즈물 봐야 될 것만 몇 개예요. 시크릿 인베이전, 완다비전, 미즈마블, 그 개수로 따지면 3개긴 한데 이 시리즈마다 회차가 있잖아요. 뭐 8부작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보자고 해서 이걸 다 따라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마블 팬들이라면 몰라도 그냥 마블 영화 개봉했네 보러 가자라고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보니까 시크릿 인베이전은 안 봐도 그냥 그러니 하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 미즈마블이랑 램보라는 이 두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완다비전과 미즈마블을 봐야 돼요. 얘들이 왜 이런 능력을 얻었고 이 얘들의 그 능력은 어떤 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선행이 안 되면은 이걸 100% 즐길 수 있나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마블슨을 그나마 재밌게 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캡틴 마블, 시크릿 인베이전, 완다비전, 미즈 마블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대감을 바닥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봤다고 했죠? 자, 컨텐츠에서 얼마나 대차게 내가 까줘야 되는지 확인하러 가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니까 보는 내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야, 볼만한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실 분들은 기대감을 최대한 낮추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볼만한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기대감 가져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실 분들은 기대감을 낮추고 보세요. 그리고 그 아까 박서준 배우는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박서준 배우가 얀 왕자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얀 왕자가 있는 행성이 뮤지컬처럼 노래로 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언어가 노래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칫 무거워질 수도 있는 영화의 분위기를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뭐 거기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작 의도는 그냥 밝은 분위기 정도를 연출하고 싶다 요 정도의 제작 의도였던 것 같은데 한국 한정으로 약간 우참 챌린지예요. 그러니까 박정현 배우가 막 되게 느끼한 눈빛 쏘면서 외계 분장하고 나와서 막 노래로 막 대화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첫 등장하자마자 제 리액션이 어땠냐면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한정으로는 좀 그런 분위기에 연출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뭐 박서준 배우가 어떻고 이런 거 이제 모를 테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많은 분들이 박서준 왜 나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왜 나왔냐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의 안 좋은 씬이었나라는 의문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설정은 웃기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 역할 충분히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박서준 배우의 입장이었어도 마블에서 캐스팅 섭외가 왔는데 안 갈 거예요? 가야지. 그래서 왜 나왔냐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박서준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배우가 글로벌하게 얼굴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뭐 요 마블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잡았구나. 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류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에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동양 캐릭터를 그려줄 거면은 비중이 없더라도 뭔가 좀 역할 하나쯤은 해주는 그 인상에 남는 그런 역할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우스꽝스럽게 약간 소모되듯이 좀 그린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좀 작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소모되는 역할일지언정 이런 박서준 배우 같은 케이스들이 좀 이렇게 찔끔찔끔 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또 비중 있는 캐릭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헐리우드 영화판이라는 게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그 틈에서 박서준 배우가 이 정도 배역을 한 것만 해도 요 스타트를 끊어줬다는 것만 해도 좋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았던 점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이 미즈마블이라는 캐릭터의 묘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미즈마블 캐릭터의 묘사가 좋았다라는 거는 미즈마블이라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다 보고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보신 분들이 제가 좋게 봤던 것만큼 이 캐릭터를 좋게 볼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긴 해요. 어쨌든 그 이 미즈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좋았던 점은 일단 캐릭터가 살았어요. 일단 보고 나면은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능력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관객의 기억에 남습니다. 그 관점에서 되게 좀 좋았던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여기 그 캡틴 마블과 램보 같은 경우는 이 미즈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이 작품에서 묘사된 것과 정반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얘들의 능력이 뭐고 얘들이 어떤 활약을 했고 이런 것들이 뇌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 능력이 뭔데? 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이 램보라는 캐릭터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 능력이 뭐고 어떤 것까지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설정은 있겠지만 그게 관객들한테 이 영화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됐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캡틴 마블이 실망스러웠던 점은 캡틴 마블이라는 전작이나 아니면은 그 인피니티 사가에서 이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를 우주 최강, 정말 강력한 캐릭터, 해결사 캐릭터, 너무 강력해서 우주 보안관을 자처할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 안에서는 이 작품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파워 밸런스를 의식해서 그런지 그런 캐릭터 치고는 너무 좀 빌빌대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좀 빌런도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듣보잡 빌런인데 그런 빌런이랑 호각을 다투는 걸로 묘사가 돼가지고 긴장감이 1도 없다. 차라리 압도적인 힘으로 좀 해결사적인 면모를 보여줬더라면은 오히려 이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제일 거슬리고 좀 불쾌했던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보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비행 능력을 처음으로 시험해보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날 수 있다라는 그 비행 능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도 애가 모르니까 약간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램보에게 닉 퓨리가 대사 한마디를 던지는데 이 대사가 나오자마자 저는 그 극장에서 낮은 목소리로 진짜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어떤 대사였냐 하면은 블랙 우먼 매직이라고 탁 외칩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런 대사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이거는 기존의 디즈니나 마블이 욕먹고 있는 이런 그 PC주의적인 성향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사거든요. 얘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신가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그 포인트에서 제가 열받은 거예요. 응원할 수 있어요. 응원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워딩에 블랙이라는 워딩이랑 우먼이라는 워딩이 왜 들어가야 돼요? 아니, PC주의가 여러분들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주의가 PC주의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마블이 생각하고 있는 PC랑 제가 이해하고 있는 PC가 다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차라리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본인 능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안 돼가지고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격려를 해줬더라면은 저는 충분히 불쾌감 없이 그냥 와 저런 응원을 하는구나 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라면서 이 램보라는 캐릭터를 응원하면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블랙 우먼 매직이라는 이 워딩을 통해 가지고요. 이 램보라는 인물 자체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흑인 여성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걸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PC가 맞습니까? 그래서 마블이 생각하는 PC는 아직까지도 저거구나.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던 제 감상이 그 대사 한마디에 확 무너졌어요. 많이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대사가 나오는 그 씬이 최악의 모먼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블이 진짜 PC, 만인 평등하다라는 정신을 설파하고 싶다면은 좀 정신 많이 차리시고 굳이 특정 인종과 특정 성별을 밀어준다기보다는 모두를 응원하고 모두가 좀 응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인종 캐스팅한 거 좋아요. 괜찮아요. 좋은데 이 작품 안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얼마나 잘 섞여 있어요. 금발의 백인과 흑인 남자 여자 그리고 인도 계열, 동양 계열 다 섞여 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건 저는 뭐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뭐 충분히 괜찮은 설정이에요. 여기까지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이 작품 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무 그거를 강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신가님이 캡틴 마블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프로파간다를 지들 돈으로 해야지 왜 남의 돈으로 남들이 보는 대중 영화에서 지들 똥을 싸는지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럭저럭 재밌게 보고 있던 제 감상을 확 무너뜨린 그 대사 한마디여가지고 많이 실망을 해서 뭐 그렇게 묘사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할 때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극장에 가서 봐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솔직히 할 말은 없어요. 기대치보다는 괜찮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극장 가서 보세요.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 중인데 디즈니 플러스에 요게 뜬다면은 한 번쯤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블이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영화를 제작을 할 때 상영 전략이 극장에 짧게 걸어놔요.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만 걸어놓고 바로 장인애들 OTT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버립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전략을 마블이나 디즈니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넷플릭스는 시작이 OTT였고 그 후순위가 영화 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디즈니나 마블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이 이제 먼저였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서비스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나마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극장에 짧게 걸고 빨리 OTT 서비스로 이제 옮겨오는 게 그나마 좀 시청자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래도 극장 활성화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 역시도 극장 활성화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극장에 많이 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 역시도 극장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제가 극장을 좋아하고 극장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바람과는 별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과 최대한 타협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대한 극장에 짧게 걸고 빨리 OTT 서비스를 해버리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극장에 걸더라도 일반관에 건다기보다는 돌비관이라든지 아니면 IMAX관과 같이 이제 특별관 위주로 좀 걸고 그 다음에 OTT 서비스로 이제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트만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분이 매우 공감합니다. 이런 영화는 극장 개봉을 하는 게 오히려 디즈니를 욕먹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마블스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기대감을 깔고 봤더니 그럭저럭 볼만을 했는데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가 아닌 극장에서 볼 이유는 찾기 힘든 것 같다. 그리고 쿠키 영상이 지금 보면은 누구는 쿠키가 1개라고 하고 누구는 쿠키가 2개라고 하고 누구는 쿠키가 3개라고 하고 말들이 많잖아요. 공식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인데 이거를 2개로 착각할 수 있을 만한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지만 공식적인 쿠키는 하나라는 거. 그리고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면은 쿠키 영상은 아니고요. 그 쿠키 사운드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뭐 궁금해서 끝까지 이제 앉아서 이제 듣고 나오긴 했지만 안 들으셔도 아무 지장 없는 정말 시잘데기 없는 그 사운드가 하나 나오니까요. 그 사운드까지 쿠키로 치자면 최대 2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쿠키가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식적인 쿠키 하나랑 그 쿠키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 장면 하나 모두가 이제 다음 시리즈에 대한 포석을 열어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가 됐을 때 그 쿠키만 쏙쏙 골라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마블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개봉작 소개랑 OTT 공개작 소개를 할 건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부터가 이번 주 개봉작은 극장에 가서 보고 싶은 작품이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헝거게임의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을 하는데 저는 헝거게임의 역대 시리즈를 단 한 편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요. 그럼에도 헝거게임의 팬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상영관도 상당수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흥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게임을 원작으로 한 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요게 공포 스릴러 영화인데요. 요거는 예고편 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극장에 가서 굳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인형 가게에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공포적인 상황들을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극장을 가게 된다면은 요 다크나이트 재개봉을 보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 생활권에서는 아이맥스 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관에서라도 한 번쯤 뭐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현실화가 될 것 같은 게 이 다크나이트 재개봉의 관객 수가 더 마블스의 관객 수를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야 그게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른 김장하라는 작품이 개봉을 합니다. 요 김장하 님의 이제 일대기를 다룬 이분을 이야기를 다룬 이제 그 다큐멘터리인 것 같고요. 요 김장하 님이 정말 후원도 많이 하시고 명언들도 많이 남기시면서 진짜 어른이란 이분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인데 이분의 행적들을 쫓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으니까요. 좀 감동적으로 많이 그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지금 치매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브루스 윌리스의 라스트 미션 데이 투 다이라는 액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게 제목이 좀 중의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 제목만 딱 접했을 때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굳이 이 제목에다가 브루스 윌리스의 라는 실제 배우의 이름을 붙이고 제목 역시도 라스트 미션 데이 투 다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씁쓸했습니다. 언어 능력도 요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 같은데 호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OTT 공개작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설리의 이야기를 다룬 페르소나 설리라는 작품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설리의 팬분들이나 설리를 추모하시는 분들은 그 추모하는 마음가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날 넷플릭스에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가 공개가 됩니다. 요거 저는 이제 극장에서 봤고 이제 리뷰도 한번 했었죠. 그럭저럭 킬링 타임용으로는 볼만한데 극장에서 놓치신 분들은 집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극장이 아닌 집에서 봤을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인가는 약간 물음표긴 한데 뭐 어쨌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넷플릭스에 11월 15일 날 공개가 됩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정말 명작이고요. 러닝타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에 대한 소리에 대한 서스펜스를 너무나도 잘 살린 작품이니까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넷플릭스에 11월 15일 날 공개가 되니까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날 넷플릭스에서 지옥만세라는 독립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신 분들은 그 초반 분위기는 독립영화스럽게 약간 통통 튀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데 그 분위기가 끝까지 다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한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요거 넷플릭스에서 11월 16일 날 공개가 되면은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는 평을 받았던 독전2가 11월 17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배우 교체 이슈도 있고 독전 1편이 사실 원작이 있잖아요. 이게 2편이 나올 그 작품이야? 라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일단
그 부국제에서 먼저 보신 분들의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기대 안 하고 봤는데 기대보단 볼만했습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도저히 눈뜨고는 못 봐주겠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면은 궁금해서라도 한번 좀 보게 될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대가리님은 1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2편은 패스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1편 역시도 호불호가 많이 갈렸죠. 근데 저는 1편 을 나름 재밌게 봐가지고 그 감독판이 또 나왔잖아요. 감독판도 뭐 한 번 더 보고 그랬는데 뭐 2편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뉴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손익분기점이 최소 720만이라고 합니다. 야, 요즘 분위기에 이 720만을 과연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블 소식인데요. 캡틴 아메리카 4가 페이지 5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테스트 시사회에서 이제 혹평을 면치를 못했고 지금 재촬영과 재편집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니 빌레브 감독의 차기작은 젠다이아 주연의 클레오파트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캐스팅 제안을 받았고 다니엘 크레이크도 이제 캐스팅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내년 말에 촬영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공개가 되려면 꽤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감독이 드니 빌레브다. 그리고 젠다이아 배우가 클레오파트라 이미지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면에서는 한번 기대를 해봄직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개봉이 될 예정이고요. 라일리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머릿속에 이제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감정들이 라일리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요 사춘기의 일들을 다룬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편을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냥 가볍게 재밌게 보기에도 무리가 없고 이 작품에서 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되게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2편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도 이제 인사이드 아웃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같이. 그래서 뭐 개봉하면은 딸이랑 같이 극장 나들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